이번에는 공장 소개선의 창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장은 하나의 어떤 창고와 같은 개념인데 여러 가지 개선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불이공정을 없애거나 간소화하는 부분입니다. 생산이나 보존 쪽에서 주로 불필요한 공정 그리고 간소화하는 부분들을 담당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자재, 제품의 가공 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산이나 QC 또는 기술 쪽에서 자재를 또는 제품의 가공 공정을 단축시켜서 10공정을 3공정, 4공정, 5공정으로 줄인다든가 하는 어떤 그런 가공 공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 공정의 아웃소싱을 도모하는 방법입니다. 내부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외주 업체가 있다고 한다면은 더 싼 업체가 있다고 한다면은 거기다 주어서 전문적인 어떤 그런 업체한테 맡겨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아웃소싱을 도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모품의 재활용, 그 다음에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기계를 구성하는 공구들이 있는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공구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소모되는 공구들을 좀 더 사용할 수 있는, 좀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그거를 재활용해서, 그러니까 다시 재가공해서 공구를 연마해 사용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재고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 사원들이, 전 부분들이, 전 부서에서 다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재고를 줄이는 것들은 아까 제가 낭비의 가장 큰 요소는 재고의 낭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잉 생산의 낭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재고를 갖고 있게 되는데 창고의 재고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은 돈은 그 창고에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 재고의 부분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IE라든가 OS라든가 TPM이라든가 그 다음에 레스 엔지니어링이라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개선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지표 관리에 충실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인시당, 1인 1시간당 생산성을 말하는데 인시당 생산성을 관리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1시간 동안에 해야 되는 어떤 그 생산량에 대해서 지표를, 목표를 정하고 그걸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I 기법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설비, 생산 종합 효율을 관리한다. 설비의 어떤 그 일일 생산량, 그리고 그 설비가 달성해야 할 어떤 목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PAC라는, TPM이라는 그 관리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수준을 관리하는 품질 관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통계적 그 품질 관리를 말하는 거죠. 식스시그마, 아까 말씀드렸을 때 식스시그마처럼 어떤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데 품질을 100% 맞출 수는 없죠. 100%의 품질을 다 맞춘다고 한다면 원가가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우리가 소비자가 원하는 최소한의 수준을 맞춰주는 게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시험을 본다고 한다면은 100점을 맞아도 되고 80점 이상 맞아도 합격입니다. 그렇죠. 100점을 맞았다고 운전을 더 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80점을 맞아서 그 이상만 되면은 충분히 그 라이센스를 취득을 하는 것이죠.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80%의 수준을 소비자들이 원한다면 그 수준까지만 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100%를 맞춰야 보면 원가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그마 수준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쓰레기 발생량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율 관리를 말씀드린 건데요. 쓰레기라는 것은 우리가 쓰고 남는 버려지는 것들이죠. 결국은 재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에서 나머지 부분들, 우리가 자르고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로스라고 하는데 그 로스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쓰레기 발생량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잠깐 정지를 우리가 0에 도전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잠깐이 모여서 큰 시간이 되는데 잠깐 정지 부분을 최소화시키면은 실가동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은 각종 지표, 목표 관리를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감으로 최적화에 도전하는 방법입니다. 누설을 방지하는 방법이죠. 유틸리티, 우리가 생산을 구성하는 유틸리티에는 가스, 전기,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에어라인, 공급 라인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발생되는 누설, 누열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에너지 절감 방법이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과에너지를 줄인다는 얘기죠. 불필요하게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일들을 우리가 찾아서 줄이는 방법들이죠. 그 다음에 재활용률을 검토하는 것이죠.
버려지는 쓰고 남는 뜨뜻한 물도 다시 한번 재활용해서 다른 걸 덮인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무부하 운전을 개선하는 것이죠. 기계가 돌아가는데 말 그대로 가동되지 않는, 제품 만들지 않는 시간,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줄여서 무부하로, 그러니까 부하를 걸지 않는 무부하 상태로 운전하는 것들을 최소화시키자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정을 간소화시키는 것이죠. 공정의 여러 단계를 최소 축소시켜서 또는 거리를 줄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최소 공정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따라서 에너지 절감을 우리가 최적화시키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너지 절감을 위한 어떤 개량 보전 활동을 우리가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법입니다. 이제 자린고비 운동입니다. 소모품들, 뭐 회사에서는 뭐 복사를 하는데 뭐 복사지에 이면지를 활용한다든가 그런 부분들, 종이를 없애기 운동을 한다든가 뭐 그런 부분들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결제를 하는데 기존에는 여러 가지 문서를 출력을 뭐 세부 내부를 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지금은 그래 전자로 보내줘, 메일로 보내줘, 내가 확인하고 결제할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들로 최소적으로 우리가 소모되는 그런 부분들을 줄여주는 것이죠. 이게 자린고비 운동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운동이 있습니다. 용역비, 우리가 우리 외부로 주는 어떤 용역비들을 줄여주는 어떤 그런 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예산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통제가 가능한 비용들이 있죠. 뭐 출장비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회식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어려울수록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산에서 통제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통합 관리가 필요하죠. 인원들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 이제 그 각 부서별로 이제 이루어진 인원들을 전체적으로 전사적으로 한번 조직 관리들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 간부들이 직접 먼저 앞에 나서서 3종 OS 운동을 한다든지 원가 절감 운동을 한다든지 직접 나서서 본인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직원들을 따라오도록 만드는 거죠. 결국은 허리띠를 졸라매서 같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월급을 줄이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제반, 우리가 경비들을 줄이게 되면은 그만큼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이익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기업의 재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어떤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상과 같이 기업을 어떤 형태로 원가 절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제조의 3요소를 말씀드렸잖아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말씀드렸었는데, 그렇다면 재료비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고, 노무비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고, 경비에서 어떤 부분을 줄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재료비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재료 단가가 있습니다. 재료 단가는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재료가 적정한지를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재료를 꼭 써야 되냐, 이 재료 아니고 다른 재료는 안 되냐, 예를 들어서 국산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외산이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중국산을 써야 되겠냐, 근데 꼭 뭐 예를 들어서 국산을 쓰지 않아도 이 제품은 중국산을 써도 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그게 이제 소비자들한테, 과거에는 뭐 차이나면 역시 차이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했었는데 지금은 외산 제품을 써도 많이 이제 글로벌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크게 저기 되지 않는 그 기업 정서상 크게 뭐 벗어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려해서 이 기계의 성능이나 기능들이 축소되지 않은 선에서 재료를 좀 더 깊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시가와 비교해서 비싸게 구입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는 얘기죠. A라는 회사에서 거래하는 가격이 얼마고, 좀 더 알아보니까 B라는 회사는 얼마에 주는데, C라는 회사는 얼마에 주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장을 좀 조사해 가지고 찾아보면은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공동으로 구입을 하면 더 싸게 구입할 수 없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A, B, C, D가 어떤 일정한 제품을 같이 구매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신하고 나하고 같이 예를 들어서 장갑을 구매하는데 우리 구매량을 좀 이번에 한 뭐 10,000개를 구입하면은 우리가 훨씬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셋이 좀 합쳐서 구매해가지고 나눠 쓰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공동구매 방법도 있을 겁니다. 재료 단가를 줄이는 방법이죠. 또 싼 구입제를 개척해서 할 수는 없는가? 아까 좀 더 비싼 어떤 그 재료보다는 여러 군데를 발굴해서 싼 구입처를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시장 조사를 정기적으로 해서 우리가 거래처를 관리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봐야 된다는 얘기죠. 구매부서에서 매번 정기적으로 물가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 조사해서 우리가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신소재, 과거의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소재들이 없을까? 좀 더 원가도 더 싸고 더 품질도 좋아지는 어떤 새로운 대체품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그런 정보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다음에 재료 사용량에서 보게 되면은 재료의 사용량 기준이 적정한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꼭 이만큼을 써야 되는지, 이 두께를 써야 되는지 이런 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커팅 플랜이라는 게 있습니다. 뒤에서 뭐 사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방법으로 자를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배치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재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폭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재료의 여유율은 적정한가, 예를 들어서 A4 사이즈를 쓸 것인가, A3 사이즈를 쓸 것인가, 거기에서 나눌 것인가, 어떤 형태의 재료를, 원자재를 구매하는 것이 원가가 훨씬 더 적게 먹는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스크랩은 개개별로 환원이 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버려지는 원가가 다시 재활용돼서 우리한테 오는 것인지, 아니면 그 버려지는 재료도 우리가 좀 더 고철로 활용해서 거의 수익으로 좀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폐기물은 효율적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폐기물은 법정 폐기물 같은 경우는 그냥 버리면 안 되죠. 폐기물을 버리는 데 있어서도 비용이 발생이 되죠. 그렇지만 그 폐기물을 내가 재활용할 수 있으면 비용을 세이브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로스율을, 불량률을 관리하는 어떤 그런 불량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재료 사용량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재료를 관리하는 관리비를 줄일 수는 없을까? 자, 검수는 간소화할 수 없을까? 외부에서 들어올 때 검사를 하게 되죠. 수익 검사하고 그다음에 그 검사 성적서를 발행하게 되는데, 그런 검사들을 우리가 좀 더 불필요한 검사들을 줄이고 핵심 부분만 할 필요는 없을까? 100개를 다 검사할 필요 없이 그중에 양호하게 잘 들어오고 불량을 만들어내지 않는 거래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샘플링 검사에서 좀 간소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도 좀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소재라든가 반제품, 그 다음에 창고를 없앨 수는 없을까? 우리가 재고로 쌓아두는 창고를 없애고 바로 저스트 인 타임으로 들어온 대로 만드는 방법으로 갈 수는 없을까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발주라든가 그 다음에 불출입 업무를 간소화할 수는 없을까? 요즘에 스마트 팩토링이 도입이 돼서 기업들이 실시간으로 재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절로 생산해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수주를 받은 것들, 그 다음에 발주 관리,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볼 수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생산에 필요한 재고를 최적화해서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얼마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금리를 줄일 수는 없을까? 금리도 여러 가지 정책 자금들도 있고, 기업이 이제 어떤 그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금리도 사실 우대해서 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뭐 벤처기업이라든지 우수기업 인증이라든지 이런 인증을 받게 되면은 또 금리도 저렴하게 쓸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려해서 재료 단가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노무비에 대해서 절감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직무 유형에 대해서 정확한 인원 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A라는 사람은 조립을 잘하는 사람, B라는 사람은 가공을 잘하는 사람. 그러면 가공을 잘하는 사람은 가공에 투입되고, 그 다음에 조립을 잘하는 조립에 투입돼야 되는데, 조립을 잘하는 사람은 가공에 투입되고, 가공을 잘하는 사람은 조립에 투입된다 하면 비효율적으로 일하는 거겠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아까 원가의 3요소의 플러스에서 한 가지 요소를 제가 더 말씀드렸는데, 작업 방법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죠. 그 부분에 대한 해당되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공의 인원 비율은 적정한 것이 생각을 해봐야죠. 그 작업에 과연 우리가 목표 원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10명의 인원이 투입이 돼야 되는가? 9명 인원을 할 수는 없을까? 그 직접 인원을 얼마큼 줄일 수는 없을까? 그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고, 매년 작년에도 10명이 투입되는데 올해도 10명이 투입된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뭔가 개선할 여지는 없을까? 왜 10명이 꼭 투입해야 되는지, 9명을 줄여서 작업을 해보면 문제가 되는지 한번 실험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작업 능률이 향상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매번
급여가 작년보다 올해가 10%더 인상되는데 그 작업자가 작년이나 똑같은 동등한 수준으로 일하고 있는지, 더 능률적으로 일하고 있는지, 더 생산성을 업해서 가고 있는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관리 소요 시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우리가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작업자를 관리하는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불필요하게 잔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작업 배치를 잘못해서, 또는 우리가 그 생산량을 어떻게 계획을 잘못 잡아서, 그 다음에 수발주 관리를 잘못해서, 그 다음에 거래처와 어떤 협상을 잘못해서 우리가 불필요하게 긴급하게 생산해야 되고 그 관리에 대해서 낭비의 요소는 없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간에 작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때는 주간에 일이 없다가도 어떤 때는 잔업까지 해야 되는 그런 불필요한 요소들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설비가 쉬지 않도록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작업자보다 설비가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아까 제가 살펴봤다시피 전체 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재료비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경비가, 그 다음에 사람 인건비가 순서대로 큰 편인데, 그 중에서 설비가 놀게 되면은 작업자의 인건비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발생이 되게 되죠. 그래서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설비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원가 절감의 포인트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결국은 설비가 놀지 않도록 작업자의 배치라든가, 그 다음에 설비의 어떤 그런 그 준비 시간, 가동 시간, 이런 부분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노무비 절감을 꽤 하고 있는가? 작업자들의 어떤 그 젊은 근로자로 대체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있는가? 사실은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들에 대한 숙련은 물론 말할 수 없겠지만은 그분들의 그 회사에 대해서 빠져있는 매너리즘은 또 극복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자꾸 와서 혁신을 하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인드로 일하지 않으면 개선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무비 절감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표준 시간을 설정해가지고 그 표준 시간에 맞춰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8시간에 주어진 목표 시간 동안에 8시간의 작업을 해내고 있는지, 그 8시간 초과해서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표 관리를 정확히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간접 부분의 노무 관리를 우리가 절감할 수는 없는지, 직접 부분의 노무 관리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은 아까 낭비되는 요소에서 불필요한 낭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을 관리할 인원이 필요 없이 작업자 스스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관리 요소를 우리가 배제할 수가 있겠죠. 노무비에 대해서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설비에 대한 검토 부분입니다. 설비에 대해서는 싸고 경제적인 설비를 고려했는가? A라는 제품을 만드는 데에서 10억짜리 설비를 구입할 수도 있고 5억짜리 설비를 구입할 수도 있고 1억짜리 설비로도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싸고 좋은 제품을 할 수가 있겠죠. 로봇을 구입해서 하면 좋겠지만은 로봇을 투입하지 않고 전용기를 투입해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로봇은 범용성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투자를 생각을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를 고려해서 투자한다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고 지금 당장에 회사가 1년, 2년 단위의 어떤 그런 경쟁을 해야 된다고 본다면은 어떤 전용기라든가 이런 걸로 우리가 좀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건물이라든가 설비를 불필요하게 유효 공간을 많이 남겨놓고 쓰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되게 서울이나 경기 쪽에 가면 좁은 공장에서 많은 어떤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쪽에 지방권에 올수록 더 크게, 더 넓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장 안에 주차 공간으로 빼곡하고 실제 작업한 공간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이건 모든 것들은 낭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공장은 작업 공간입니다. 제품을 만들기 위한 공간이지 그런 어떤 여분의 주차 공간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어떤 공간들이 낭비되는 요소는 없는가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품이 만들어지는 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얘기죠. 또 하나 창고 같은 그런 부분들은 재고가 죽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고 창고 개념은 우리가 어떤 물류 창고라든가 어떤 별개의 어떤 개념을 우리가 사용한다든가 재고를 줄이는 방법으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설비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는가? 설비 가동률이 설비가 24시간 가동이 되면 더 좋겠지만은 비싼 설비일수록 가동률을 높여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 여의치 않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설비가 가동 중에 정지되는 고장나고 이상이 발생돼서 또는 스피드가 낮아서 이런 것들 유지 보존을 통해서 우리가 가동률을 높여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전력이 낭비되는 요소가 없는가? 기계가 공회전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중간에 끌 수 있도록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 스탑앤고를 만들어서 정지했을 때는 엔진이 정지되고 그 다음에 출발했을 때는 엔진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개념의 자동차도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설비도 우리가 가동하지 않을 때는 정지가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쓰고 있는 용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새는 부분 없는지, 화장실에 물이 새는 부분 없는지, 어떤 부분에 라인이 동파돼 가지고 물이 새는 부분이 없는지, 누수가 발생되는 없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스라든가 연료비가 적정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난방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소모공구라든가 간접재료비는 적정한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공동 설비는 과대하게 투자되고 있지 않은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설비에 대해서 검토할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작업 공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에 대해서는 공정을 줄일 수는 없는지, 10공정을 5공정으로 레이아웃을 재편성해 가지고 공정 간의 거리를 단축할 수는 없는지, 공정 간의 어떤 공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도록 홀류화를 할 수는 없는지, 그 다음에 분업화해서 좀 더 편리하게 더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전송대,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작업자에서 단품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생산성이 느린 부분들을 컨베이어를 타고 연속 작업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속도에 맞춰서 작업자가 페이스를 맞춰가듯이 어떤 그런 전송대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공정의 효율화를 꾀할 수는 없을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공정 간에 넥은 없는가, 공정 중에 중간중간에 라인 밸런스가 맞지 않아 가지고 어떤 작업은 100이라는 생산 속도로 하는데 어떤 작업은 50이라는 생산 속도로 하게 되면은 결국은 50에 맞춰서 생산량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50이라는 생산량을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넥을 없애주는 것, 이런 것들, 병목 현상을 없애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라인 밸런스, A, B, C, D가 일정한 생산량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작업 시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공법은 적정한가? 이 방법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이걸 프레스로 해야 되는지, 이거를 펀칭 프레스로 해야 되는지, 레이저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작업 설비에 대해서, 작업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계 설비는 이 제품을 만드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가 라는 부분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기 시간을 줄일 수는 없을까? 아침에 먼저 나와서 기계를 가동을 시켜서 준비 시간을 좀 더 줄일 수는 없을까? 타이머를 달아가지고 기계가 먼저 예비 히팅을 해서 올려놓으면은 바로 와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어떤 대기 시간의 낭비를 우리가 찾아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여러 가지 가공을 할 수는 없는가? 한 사람이 기계 2대를 가공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이 기계 1대를 가동하고 기계가 가동할 동안에 서 있는 것보다 그 서 있는 동안에 다른 기계를 같이 가동할 수는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동화를 할 수는 없는가? 공정에서 필요한 부분이죠. 사람이 수작업 공정에서 하는 것들을 기계화해서 좀 더 생산성이 높은 제품을 만들 수 없을까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스피드를 좀 빨리 할 수는 없을까? 치공구는 적절한가? 기계 개선을 할 수는 없는가? 작업 순서가 맞는가? 작업 순서를 바꾸면 좀 더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작업대의 높이를 변경하면은, 작업자의 위치를 변경하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편리하게 할 수는 없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준비 시간 단축을 할 수는 없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전에 세팅 시간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금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더 편리하게 준비가 좀 간소화되게 금형 체결 방법을 더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부대 작업 시간은 표준화되어 있는가? 어떤 A라는 제품을 만들 때 작업 표준서에 이거는 1분당 몇 개를, 1시간당 몇 개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표준을 정해둬야 한다. 그리고 작업의 여유를 줄일 수는 없을까? 작업 중간중간에 여유가 있는 부분들을 줄여서 최소한 다이어트 시킬 수는 없을까라는 부분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개 이제 작업 방법론에 대한 어떤 그런 원가 절감 개선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관리비하고 판매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관리를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 관리비를. 관리비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요소는 없을까? 접대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적정한가? 불필요하게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임원들의 판공비를 우리가 적절하게 주고 있는가? 각종 비품비는 우리가 적절한가? 불필요하게
예를 들어 차량 유지비라든가 무슨 뭐 가족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꼭 필요한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할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장 방법을 간소화할 수는 없을까? 그러니까 제품을 하는데 과잉 포장해서 아니면 또 어떤 것들은 다시 재활용해서 팔레트를 쓸 수가 있는데 그거를 나가서 버려지는 포장은 또 없을까? 뭐 이런 부분들도 뭐 회수를 해서 다시 우리한테 가져오면은 얼마씩 비용을 되돌려 주고라도 우리가 회수해서 사용할 수는 없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포장 전용 팔레트를 아까 사용할 수 없는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팔레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가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원가 절감의 이제 각 항목별로의 그 포인트였습니다. 다음은 원가 혁신을 위한 10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 기획 설계 단계에서 목표 원가를 확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원가는 결국은 제조자가 결정하지만은 그 나머지, 그러니까 제품을 설계할 때, 제품을 초기에 개발할 단계부터 원가의 기본 형성을 잡아주지 않으면 원가 절감의 핵심은 벗어난다는 얘기죠. 결국은 설계 단계에서 한 80%, 90%까지의 원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제품의 원가를 설계 단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요인들은 뭐냐? 어떤 재료로, 어떤 재질로 설계할 것이냐에 따라서 원가는 크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장 분석을 통해서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의 어떤 기능이나 특성에 맞는 재료 또는 그런 어떤 제품의 구성, 컨셉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목표 원가를 설계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결정을 하고 부품을 공용화시킬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A라는 제품, B라는 제품, C라는 제품이 있다면 공통적인 제품이 있다면 그 부분들은 같이 공용화해서 구매 단위를 늘릴 수 있도록 해준다든가 어떤 그 제조 공정에 있어서 같이 잡아줄 수 있는 생산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 사이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통화시켜 가지고 우리가 설계 단계에서 원가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원가 혁신은 생산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원가 절감의 효과가 굉장히 큰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상품 기획 단계, 설계 단계에서 우리가 설계, 생산, 판매 등 제품 관련 부분에 공동 참여를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자가 생산자, 판매자, 이런 구매자들을 같이 모아놓고 내가 이런 제품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재료를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런 제품을 이렇게 만들면은 생산 공정에서 어려운 것은 없는지, 원가가 더 들어가는 요소는 없는지, 이런 각 부분들의 그런 파트장들을 참여를 시켜서 같이 한번 원가를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큰 어떤 설계 단계에서 우리가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제품의 개발 단계에서 부품의 공급업체, 협력업체를 우리가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제품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모든 제품을 100% 다 가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일부는 외주를 취해야 된다는 얘기죠. 일부는 재료를 사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업체를 우리가 불러서 내가 이런 제품을 만드는데 당신이 나한테 얼마에 공급할 수 있냐,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얼마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얼마냐라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품의 개발 단계에서 우리가 외주업체들을 불러다가 한번 상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같이 공동의 어떤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필요하다면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내부의 생산 방법보다 외주로 해서 같이 공동 파트너로 해서 우리가 외주 생산량을 늘려서라도 원가를 줄일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네 번째는 협력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원가 혁신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들은 협력업체들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죠. 거의 대부분 기본 단위들은 협력업체에서 만들어다가 자기들이 조립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업들은 원가 절감하기 위해서 협력업체를 많이 쪼이죠. 아까 포엠이라고 하는 공정, 사람, 설비, 재료,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협력업체를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SQ윤증이라고 해서 1차 벤더가 아닌 2차 벤더들의 원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업체들이 제대로 품질 관리를 하고 있는지, 생산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원가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그 업체가 요건이 되지 않으면 그 업체를 참여를 배제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결국은 뭐냐면 협력업체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내가 그 업체들로 받는 원가를 절감할 수가 있고 납기라든가 품질 문제라든가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협력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사실은 원가에 또
또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뭐냐면 구매 부서를 원가 혁신의 선도자로서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제일 첫 번째, 재료를 구입하는 단계는 구매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재료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 부서에서 원가의 큰 부분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 부서가 얼마큼 발빠르게 시장에 대응하는지, 시장을 찾고 조사하는지, 그리고 자주 현장에 나가서 시장의 동향을 보는지, 가격의 동향을 보는지, 거래처를 발굴하는지에 따라서 원가는 더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그 구매 부서가 원가의 혁신자로서, 선도자로서 활용이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구개발하고 구매 부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관계라는 얘기죠. 그래서 연구개발부서는 구매부서의 어떤 기본 어떤 틀을 바탕으로 제품이 설계되고 개발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섯 번째는 활동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부가가치 활동을, 우리가 비부가가치 활동을 제거하고 부가가치 활동을 늘리는 것이죠. 활동 분석이라는 것은 기업의 일련의 어떤 자원 소비 활동을 부가가치로 창출하는 것이죠. 기업이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낭비되는 요소, 아까 제조의 7가지 낭비를 얘기했는데 그 제조의 7가지 낭비되는 요소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비부가가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자원의 소비 활동을 우리가 분석하는 과정에서 중복된 활동을 배제하고 낭비된 동작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없애주는 것들이 원가 혁신의 핵심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 프로세스상의 낭비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생산 단계에서 원가 혁신을 위한 기법으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우리가 리엔지니어링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생산 단계에서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사람, 설비, 재료 이 세 가지를 어떤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가 원가의 핵심이라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결국은 설계 단계에서 원가를 줄이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우리가 생산 단계에서 원가를 줄일 필요가 있다. 자, 공정을 재배치하고 설비의 그 레이아웃을 재배치하고 그리고 기계 생산 가동 로스를 줄이고 작업자의 가동 로스를 줄이고 재료의 수율을 개선하고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 프로세스상의 낭비를 제거하는 요소들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핵심 부분만 제외하고 아웃소싱을 적절히 활용해라. 이거는 아까 외주처를 참여시켜서 개발 단계에서 협조를 하라고 했었는데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기술의 핵심 부분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보다 더 잘하는 기업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 기업에다가 우리가 발주를 해서 선만 가공, 밀림 가공 그런 가공 전문 업체한테 맡겨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용접은 어느 회사가 더 잘한다. 그 회사가 훨씬 더 생산성이 높다. 장비가 더 좋다. 라고 한다면 거기다 맡겨가지고 용접을 외주를 주는 것이죠. 우리는 최종적으로 제품을 검사하고 조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준만 가지고 있어도 어떤 많은 협력업체,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협력업체들을 끌어들여서 아웃소싱을 하면은 우리한테 그만큼 원가의 이익으로 우리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아홉 번째는 뭐냐면 선진 기법을 우리가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선진 회사가 가지고 있는 우리보다 먼저 제품을 만들거나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떤 식으로 원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원가가 구성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발 단계에서는 시장에 나와 있는 유사 제품을 우리가 시장 조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분해해 가지고 어떻게 제품을 구성했는지 요거는 왜 여기를 이렇게 두께를 낮게 했을까? 왜 요거는 경량화를 했을까? 왜 이 제품은 디자인 이렇게 했을까?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떤 제품은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디자인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보니까 디자인은 참 멋져요. 하지만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까다로운 거죠. 제조 과정이 까다로워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디자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원가 요소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디자인이 중요하다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가치를 부여받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조금 더 약간 그 디자인의 아름다움은 없지만은 제조 원가상에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적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부분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과도한 재고를 줄여라.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강조한 부분입니다. 과잉 생산의 낭비, 재고의 낭비를 줄여라. 과도한 재고를 가지고 있으면은 재고가 소진이 되면 좋겠지만은 예측 생산을 했는데 올 여름에 내년 여름에 에어컨이 엄청 팔릴 것이다, 더울 것이다 해서 했었는데 그 재고가 덥지가 않아가지고 재고가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걸 덤핑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과도한 재고에서 오는 것이죠. 하지만 이거를 생산을 유연하게 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생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면은 이런 재고들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생산을 계획 생산도 중요하지만은 계획 생산보다는 유연한 생산 시스템을 갖고 바로바로 발주에 의해서 생산되는 시스템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어떤 원가 절감의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음은 원가 절감 추진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비 절감 사례를 이렇게 예시를 들 건데요. 생산 방법에 있어서 재료비 개선 사례는 자 커팅 플랜을 하나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방법으로 이용하면은 한 장당 900원의 어떤 비용이 소요가 되는 철판을 사용하게 됐을 때, 자 36이라는 철판 사이즈가 있습니다. 36이라는 철판 사이즈는 가로가 914에 세로가 1829라는 철판 사이즈입니다. 이 철판 사이즈에 500에 700이라는 크기로 재료를 우리가 제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 사이즈의 배열을 A라는 첫 번째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500에 700으로 했을 때 2장밖에는 생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재료의 원가는 450원이 들어옵니다. 900원에 2장이 나오기 때문에 450원이 들게 됩니다. 자, 그 아래 방법으로 우리가 방법을 바꿔봤습니다. 500에 700의 방법을 세로로 세워서 해보니까 3장이 제품이 나옵니다. 자, 그런다면은 900원에 3장이 나오기 때문에 300원의 원가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36 사이즈 말고 48 사이즈 1219에 2438이라는 재료의 사이즈를 우리가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재료를 사다가 우리가 500에 700이라는 사이즈를 가공하게 되면은 첫 번째 비의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그림에서처럼 이 재료는 6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재료비는 267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아래에 있는 방법대로 배열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면은 총 7장의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재료비는 229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재료 투입되어 있는 가격이 우리가 36에서는 한 장당 900원에서 최대 뽑을 수 있는 가격은 하나의 제품당 300원의 원가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48짜리 철판을 이용하게 되면 1600원이라는 철판 가격에서 우리가 재료비가 재료 7장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당 229원이라는 원가가 들어갑니다. 결국은 이 재료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450원과 229원이라는 원가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은 뭐냐면은 2분의 1로 재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재료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재료비 절감 사례를 보겠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왼쪽 첫 번째 위의 그림을 보면 현재 상태에 있는 그림은 이 제품을 조합할 수는 없습니다. 따로따로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열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개선안을 찾아봤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들을 폭을 줄입니다. 줄이고 오른쪽 안쪽 오목한 부분에다가 이걸 끼워 맞춤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꿉니다. 설계 단계에서 이렇게 바꾸어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바꾸게 되면은 자, 실실 결과에는 이 한 장의 재료에 총 4개의 제품을 우리가 짜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실시를 하게 되면은 재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또 한 번은 이제 금형에 있어서 한번 배열을 바꾸는 방법이 있겠죠. 자, 왼쪽 밑에 첫 번째 왼쪽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 금형에 재료 배치를 해서 보통 한 장에 지금 6개의 제품을 금형으로 찍어내는 방법을 했습니다. 이 크기에서. 근데 재료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금형의 재료 배치를 오른쪽 중간과 같이 이렇게 하게 됐을 경우에는 총 6개의 제품을 만들지만 재료의 크기는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원재료비가 적게 들어가게 되겠죠. 또 다시 이걸 바꿔서 재료의 배열을 제일 오른쪽 마지막 같이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더 많은 작은 사이즈로 우리가 제품을 생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설계 단계에서 재료비를 줄이는 그런 사례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또 재료비 절감 사례입니다. 지금 수도꼭지가 있는데 수도꼭지에 있어서 A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흔히 보는 우리 수도꼭지들입니다. 가정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도꼭지인데 A라는 제품은 물을 왼쪽 오른쪽 따뜻 물 찬물을 같이 조절해서 적정량, 내가 적정 온도를 맞추는 시스템입니다. 자, 돌리는데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자, B라는 제품은 A보다는 더 빨리 레버를 돌릴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A보다는 더 효율적이겠죠. 자, C라는 제품은 하나의 레버로 더운 물과 찬물을 같이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더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자, 이 수도꼭지 손잡이가 없어도 내가 손만 대면 저절로 이 물을 나한테 온수나 냉수를 또는 필요에 따라서 주변에 온도 요인에 따라서 세팅을 시켜놓고 내가 손만 대면 센서로 감지해서 물을 자동으로 내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공공 화장실 같은 데 가면은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설계 단계에서 고려를 해야 할 것이 뭐냐?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뭐냐?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저런 편리한 제품은 더 많은 비용을 받을 수 있고 더 저렴하게 이 제품을 구성해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원가 재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 공정은 뭐냐? 공정 개선을 통해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왼쪽 그림을 보게 되면은 작업자가 허리를 굽혀서 벽돌을 쌓습니다. 벽돌을 들어 올려서. 자, 이거는 굉장히 노동의 피로도가 증가하게 되죠. 결국은 많은 시간 동안 작업을 많이 할 수 없게 되죠. 자, 오른쪽에 있는 보면 대차 위에다가 벽돌을 놓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작업자 높이가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그리고 벽돌을 더 편리하게 쌀 수가 있습니다. 이 대차가 필요에 따라서 낮은 데 쌀 때는 더 낮아지고 높은 데 쌀 때는 더 높아지는 그런 어떤 파레트 장치를 구성한다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정 개선은 이렇게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작업 생산성을 높여서 상대적으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원가 절감 추진 사례에서 우리가 예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은 제가 강의했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제조 원가에 대해서 절감한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원가 절감의 핵심은 뭐일까요? 원가 절감의 핵심은 어디에서 낭비되는 요소가 발생하는지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생산의 어느 부분에서, 재료 부분에서, 사람의 설비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구매하는 단계에서 어디 부분에서 낭비가 가장 많은지를 먼저 아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제조 원가 분석을 명확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목표 원가가 있었고, 기준 원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실제 발생되는 원가가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 발생되는 일을 해보니 이만큼 원가가 들어갔더라. 자, 그런데 우리가 이익이 5%밖에 안 남더라. 이익을 10%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낭비가 되고 어느 원가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 아는 방법을 그걸 알아야 해결 방안이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실행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을 할 수 있을 거 아니냐라는 얘기죠. 대부분 회사에서 해결 방안을 찾고 실행을 하려고 하지만 대부분 구애에 그치고 자, 경제가 어려울까? 우리도 결국은 어렵지 않냐라고 해서 자꾸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불황일수록 더군 더 기업들이 그 원가 절감 요소를 찾고 노력하다면 충분히 기업의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원가 개념을 정확히 알고 원가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개선 활동을 제가 예제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선 활동을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글로벌 경쟁 시대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공장 혁신 활동을 멈춤 없이 지속해서 여러분들이 원가 절감을 추진하는 것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언급한 10가지의 원가 혁신에 대한 그 힌트를 참고해서 기업에 꾸준히 반영하고 실행해 나가야 여러분들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그런 기업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비가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매출 향상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원가를 줄이는 방법도 더 중요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샌드위치 가게를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컨설턴트로서 일을 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업을 제가 제 스스로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어떤 방법으로 조금씩 개선해 나가다 보니까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나아지고 다음 달이 훨씬 나아지라는 생각으로 저도 그 가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운 현실이지만은 그런 여건에서도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방법론을 통해서 여러분들 회사의 원가 절감에 기여를 했으면 하는 그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